안녕하세요. 유일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DJ 동희입니다. 2023년이 밝은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다들 새해의 첫 걸음은 잘 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곡은 여러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김동률의 출발 띄워드렸습니다. 사실 지구가 태양주위를 특정 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았을 뿐인데 우리는 괜시리 설레고 많은 새해 결심을 하기도 하죠. 2023년의 마지막에서 오늘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은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2월 7일 요일밤으로 날아온 편지 시즌1 마지막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윤활편 방송을 함께 해주실 DJ 달토님 모셨습니다. 달토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동희님. DJ 달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달토님 올해 2023년이 어떤 해인지 아시나요? 그럼요. 올해는 바로 토끼의 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은 토끼의 해잖아요. 제 머리카락 색깔이 검은색이어서 올해는 바로 제가 운수대통하는 저를 위한 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요일밤 연말 시상식에서 올해의 인물을 수상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연도가 토끼의 해네요. 달토님도 저도 그리고 요일밤 가족 여러분들도 모두 운수대통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토님, 이번 방송도 특집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천하제일 고민대회인데요. 이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결심도 하게 되지만 그 새 출발을 하기에 앞선 고민도 함께 들기 마련인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유일밤 사람들의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마침 저는 MBTI가 F고 달토님은 극강의 T이셔서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일밤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지금 바로 들으러 가볼까요?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며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와 가요를 들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이무진의 신호등이 메가히트 곡이냐 아니냐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따라 부르기 좋고 거리를 걸으면 온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수준이라 모를 수가 없으니 메가히트곡이 맞다 라고 하고 아버지는 부르기 쉬워서 어리고 젊은 층이나 히트곡이지 아버지 주변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 히트곡일지 몰라도 메가히트곡은 아니다 라고 의견이 갈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익명님은 이무진의 신호등이 메가히트곡이냐 아니냐가 이제 고민이시라고 사연을 접수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이무진의 신호등 이 분야에서 권위자이신 동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무진님의 의견이 아, 이제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좀 쑥스럽지만, 글쎄요. 저희가 작년에, 정확히는 재작년부터 되게 히트곡으로 떴던 곡이었고, 노래방에서 인기 차트에 항상 순위권에 올라온 곡 중에 네, 하나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니까 좀 TMI이긴 한데, 저도 그냥, 들어보니까 괜찮네 해서 부르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가사도 재밌고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도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가 히트곡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부르기가 쉽나요? 이거 동희님이니까 부르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 저 같은 아니. 일반인은 인간계 사람들은 이무진 신호등 이거 상당히 목 아파서 부르기 힘든 노래거든요. 물론 음역대는 확실히 평균 음역대보다 좀 높긴 하는데 그냥 가사 자체가 그냥 뭔가 순수하고 뭐 딱히 뭐 영어 가사도 없고 그러니까 맞아요. 노래는 네, 확실히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익명님께서 주장하신 아이부터 어른까지 따라 부르기 좋다? 이거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동희님 정도, 이거 동희님이 이거 익명 사연 접수하신 거 아니죠? 아니 무슨 이거 소리예요? 본인의 노래방 애창곡이라고 해서 이거 아이부터 어른까지 따라 부르기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신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어떻게 사연을 접수해요. 아니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사실 이 이무진의 신호등이 한동안 정말 귀에 따갑게 박히도록 들었었어요. 한동안 유튜브 쇼츠랑 그 인스타 네. 릴스랑 그 배경음악으로 한동안 계속 사용돼 가지고 어. 전혀 신호등과 상관없는 영상인데도 그냥 이무진의 신호등을 그 배경음악으로 깔아서 그 유튜브 쇼츠 영상 올리는 게 한때 굉장히 그 유행이었는데, 이런 유행이었던 곡들이 되게 있잖아요. 몇 개 있잖아요. 뭐 있죠. 안예은의 그 나는 문어 그것도 그러고, 그 또 음. 그 알 수 없는 그 무슨 팝송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유튜브 쇼츠 보다 보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무진의 어. 신호등이라서 그런 네. 점에서는 또 이 메가 히트곡의 면모를 좀 갖추고 있지 않나. 음. 어 듣고 보니까 또 그렇긴 하는데 또 근데 또 얘 그 내용 보니까 또 아버지나 이제 어르신들 같은 주변 사람들은 부르기 쉬울 수 있어도 "요즘 트렌드는 못 따라간다. 주변 사람이 아, 모른다."라고도 의견을 내주시긴 했거든요. 근 맞아요. 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삼촌들은 신호등이 이무진의 신호등? "그게 뭐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셔 그죠. 가지고 네. 이무진이 확실히 요즘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가수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또 마냥 젊은 사람들, 아이부터 어른까지 따라 부르기 좋다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게,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실제 이무진이 한 7살 정도 되는 아이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혹시 이무진이라고 알아?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 쇼미더머니에서 비오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까만 리무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까만 네네. 리무진의 이무진이 그 이무진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이라고 해서 또 이무진을 또 잘 아는 건 아닌. 그러니까 이무진의 신호등이 노래는 히트친 게 맞는데 아직 가수가 많이 대중화되었냐, 이거는 조금 또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메가 네. 히트곡이라면은 노래만 뜬 게 아니라 이 가수도 함께 덩달아서 뜨게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메가 히트곡이라고 할 만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노래 하나로 가수까지 함께 확 이렇게 뭔가 그 성장세를 보였나 하면은, 아닌, 이런 점을 보면 또 아직은 조금 이무진 씨가 갈 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또 메가 히트곡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신호등이라는 곡 자체만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무진이라는 아티스트를 생각하면 또 듣고 보니 좀 그렇긴 하네요. 그죠. 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무진 님이 이제 뜬 이유가 뭐 신호등도 있겠지만 그분의 이제 방송 이제 커리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긴 해요. 맞아요. 이게 메가 히트곡이려면은 진짜 그 좀 시대를 풍미할 정도로 진짜 확 떠야 되는데, 거의 뭐 아이유의 좋은 날이라든지 뭐 빅뱅의 거짓말이라든지 뭐 이 정도 예예. 급은 좀 떠서 네. 시대가 지나도 계속 회자될 정도는 되어야 메가 히트곡이지. 음. 이무진 신호등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히트곡. 네, 그냥 히트곡 그냥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아버님 손을 좀 들어드리고 싶네요. 아무래 지금은 아니더라고 향후 한 몇 년 정도 지나도 사람들이 신호등을 따라 부르면 그때 메가 히트곡이 되지 그죠. 맞아요.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원래 그 예술 작품도 그러고 그 과학자의 업적도 그러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재평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무진 씨가 죽을 필요는 없지만 조금 신호등이 잊혀질 만큼 충분히 시간이 흘렀을 때도 회자될 정도로 고평가를 받고 있으면 그제서야 이제 메가 히트곡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의견이 쪼끔씩 갈리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고 제가 이 노래를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준 사람으로서 저는 메가 히트곡으로 가겠습니다. 맞네요. 유일밤 내부 한정 메가 히트곡이 맞네요. 네. 진짜 이 곡이 아니었으면 달토님한테 가왕상을 받지 못했을 수도. 맞네, 네. 맞네. 작년 연말 시상식에서 동희님을 그 최우수 가왕상 수상자로 만들어준 그 노래네요.
맞아요. 이 곡이 진짜 컸죠. 진짜로. 네. 네,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고민은 이 메가 히트곡의 정의가 무엇이느냐를 아버님하고 그걸 먼저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거기에 이무진 신호등이 부합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사연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사연 또 있잖아요. 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역시 익명님이 보내주셨고요. 네. 헤어진 연인이 어느 날 모든 SNS 활동을 멈췄어요. 오지랖이겠지만 무슨 일 있는 건가 걱정이 되네요. 이별한 지도 오랜데 역시 쓸데없는 생각일까요? 아, 두 번째 사연 되게 짧고 강렬한 사연인데 이 사연은 이거 그 나의 엑스에게 특집으로 갔어야 되는 사연이 이거 잘못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뭔가 성격의 고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님? 과거 연인이 갑자기 SNS 활동을 멈췄는데 걱정이 된다. SNS 뭐, 글쎄요. 이거는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이분의 SNS를 항상 이제 보셨었나 봐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니까요. 네, 근데 갑자기 멈췄다는 것에 걱정이 되었다는 게, 어, 일단은 이 사연자분이 비록 헤어졌지만 아직 이분을 잊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익명님, 음, SNS 활동을 멈춘 걸 어떻게 하셨어요? SNS를 계속 들여다봤다는 소리네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니까요. 보통 활동이 멈추면 그 피드백이 안 올라오니까, 왜 안 오지? 해가지고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니까요. 음, 팔로우를 취소했는데 서로 보통 헤어지면 침삭하거나 차단하거나 그런데 이게 활동을 하나 안 하나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고 이 멈췄다는 걸 안다는 것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건데 아, 익명님 그리고 또 걱정이 되신다. 어, 정말 미련을 다 버렸으면 활동이 멈춰져 있는 것을 봐도 딱히 아무 생각 안 들 것 같은데 이 걱정이 되신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동희님 말씀대로 아직 미련이 상당히 많이 남아 계신 걸로 보이네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이 없다고 하면 애초에 상대방이 SNS 활동을 멈췄거나 뭐 친삭을 했거나 했을 때 모르거든요, 보통.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활동이 멈췄다는 것까지는 뭐 어쩌다 확인할 수 있었다 쳐도 걱정이 된다는 거는 진짜 두 가지죠. 진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헤어진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나는 뭐 그분을 뭐 좋아하고 뭐 사랑한다든지 그런 감정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요. 여기 사연에도 이별한 지 오래됐다고 했는데도 이런 걱정이 드는 거 보면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넘어서서 이제 걱정이 되기까지 시작했으면은 아직 좀 미련이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음, 사실 여기서 소신 발언하자면 네. 저도 가끔 전 여자친구들 SNS 들어가서 봅니다. 에? 가끔 보는데요. 그게 미련이 남아서는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뭐 하고 에? 사나? 나랑 헤어지고 어디 잘 먹고 잘 사냐? 하고 이렇게 조금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네. 근데 뭐 활동이 멈춘 걸 보고 걱정이 들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몰랐어요. 네. 아니면 가끔 저는 네. 말씀하세요. 네.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사람이면 모든 연락처나 SNS 같은 거를 보통 이제 차단을 하거나 아예 이제 그런 걸 없애다 보니까 사실 진짜 정말로 좋아하는 게 아닌 이상 저는 뭐 확인도 안 하거든요. 아, 확인 안 네. 하시나?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어. 나 같은 나 차고 어떤 놈 만나나 한번 보자. 나보다 잘생긴 놈 만나나 보자. 아, 좀 전, 궁금하지 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궁금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저는 왜 안 그러냐면, 만약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별을 당해서, 그러니까 차여서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우연찮게라든지, 뭐 제가 찾아서라든지, 그분이 뭐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다든지 그런 걸 보면, 왠지 한 마음속에서 저는 되게 막 좀, 좀 아플 것 같아, 저는. 아, 내가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역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아,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나니까. 뭔가 자기 보호 차원에서 더 안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옛날에 이제 거의 첫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그 우연찮게 이제 뭐 그때 당시 이제 페이스북이 한참 활성화했을 때였는데 우연찮게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남자랑 사진 찍은 사진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한때는 나도 그 사람을 만났었지만 어 막상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뭐 말로는 표현은 못 하겠는데 되게 뭔가 그랬어요. 되게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걸 이제 헤어진 사람이 있으면 음, 들여다보거나 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 저도 편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되게 마음 싱숭생숭하고 아프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요? 내가 싫다고? 응, 꺼져. 너가 나 싫으면 나도 너 싫어.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니까, 난 별로 타격 없어. 이렇게 와, 생각합니다. 와 이것이 MBTI의 극강의 T인가요? 어떻게 난 너무 신기해요. F로서. 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자존감을 높이 설정하는 식으로 좀 사고를 하면은, 아이, 뭐, 세상에, 뭐, 사람이 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사람 많은데, 너가 나 싫으면은, 나도 너 싫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 어, 아무튼 조금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사연으로 네, 돌아오자면, 네, 지금 사실, 수학 문제를 풀 때, 네. 항상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던 게 있어요. 답은 문제 안에 숨겨져 있다. 여기 보면은 사연 안에 답이 적혀 있어요. 어느 날 모든 SNS 활동을 멈췄다. 무슨 일 있는 건가? 그냥 다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이 된다. 이별한 지도 오랜데 쓸데없는 생각일까?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면은 쓸데없는 생각일까요? 라는 질문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 그쵸. SNS 활동 멈췄다고 했죠? 지금 당장 바로 가서 DM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DM으로 뭐라고 네. 보내냐고, 뭘 자니, 보내려고요. 자니, 자나 아니, 보내, 아니, 잘 여기서 자. 이렇게 보내야죠. 안녕, 어, 이렇게 보낼 순 없잖아요. 그래도 잔이도 좀 그런데요. 그럼 안녕, 이라고 보내보십시오. 아니, 그건 더 그래요. 더 그래요? 나 전 여자친구한테 안녕이라고 보냈었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어, 아무튼,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연락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게 사람이, 저는, 해본 것에 대한 후회보다 안 해본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정도로 SNS 활동을 계속 눈여겨보고 걱정되시는 거라면은 아직 미련이 남아 계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DM을 한번 꼭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잔이와 안녕은 빼시면. 잘 지내? 이렇게 보내보십시오. 네, 아니면 셀카 보내보시는 거. 아니, 셀카는 좀 그렇잖아요. 무슨 1월 11일 점심으로 셋 중에 뭘 먹을지 고민입니다. DJ 토동님께서 골라주시면 꼭 그걸 먹어보도록 할게요. 1번 칼제비, 2번 돌솥국밥, 3번 김밥 떡볶이. 셋 다 먹으면 안 되나? 그러네요. 왜 굳이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고 예. 했을까요? 분명 류진님 셋 다 의도가 있었어요. 드세요. 아니, 근데 근데 셋 다 먹기에는 칼제비가 칼수제비인가? 그거 같은데요. 제 칼수제비? 칼제비? 제가 사실 이 사연을 보고 각 네. 메뉴의 칼로리와 가격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칼수제비는 1인분에 870칼로리, 그리고 굴밥은 1인분에 470칼로리, 김밥은 485칼로리고 떡볶이가 1인분이 이제 304칼로리인데 이 물론 이제 가격은 이제 매장마다 조금 다른데
대충 각 메뉴를 합치면은 다 가격이 비슷할 것 같거든요. 칼수제비, 돌솥굴밥, 그리고 김밥 플러스 떡볶이 하면은 대충 한 7, 8천 원 안팎으로 그 셋 다 나올 것 같은데, 이 가격당 칼로리가 그 칼제비가 제일 높습니다. 왜냐면은 칼제비가 870 칼로리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가격 대비 효율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칼제비를 드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근데 류지님이 1월 11일 1월 11일에 사연을 접수해줬는데 벌써 그 20일도 넘게 지나가지고 조금 그 죄송스럽긴 한데, 그리고 앞으로 고민이 되실 때는 그 칼로리랑 가격을 생각을 해보시고 가격 대비 어떤 것이 효율이 제일 높은가. 1번 칼제비, 제가 딱 과학적 판단해드렸습니다. 일단 이게 비록 지난 거긴 하지만 이게 굳이 1월 11일이라고 언급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나 칼로리가 아니고 그날 먹고 싶은 메뉴들이 있잖아요. 날씨가 추울 때 그렇죠. 뜨거운 국밥류를 먹고 싶다든지, 뭐 날이 시원하면 시원한 걸 먹고 싶듯이, 아니면 1월 11일은 류진님한테 뭔가 특별한 날인지, 그런 기준에서 이 세 가지 메뉴를 이렇게 적어주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요일이네요. 1월 11일이 보니까. 아, 1월 11일이면은 류진님이 이제 그 근무 나가시는, 그 출근하시는 날이거든요. 출근 네, 날이시구나.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 동료분들이랑 같이 먹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밥 떡볶이를 먹으려면 분식집을 가야 하고, 이제 칼제비나 굴밥은 그것을 전문으로 파는 식당을 가게 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3번은 일단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분식집은 메뉴가 워낙 많아가지고, 류진님은 김밥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도 다른 동료분들이 가서 메뉴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이제 칼집이나 굴밥은 가서 딱 그것만 먹으면 되니까 메뉴 고민을 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칼제비랑 굴밥 중에 뭐가 더 나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굴밥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칼제비는 이제 또 밀가루여서 이제 밀가루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기도 하고, 오후 시간 동안 이제 또 계속 일을 하시려면은 속이 편안하고 속이 든든한, 아주 뜨끈한 굴밥을 먹는 게 어떨까. 또 겨울이면 또 굴이 신선하게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안 먹으면은 이제 여름 가면은 또 먹기 힘든 음식이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T인 제가 판단하기로는 굴밥 추천해드립니다. 굴밥. 저는 개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전 칼제비에 저는 뽑아주고 싶어요. 이유가 뭔가요? 왜냐면 일단은 1월 11일, 제 기억으로는 1월 11일 은근히 되게 추웠던 날씨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겨울이다 보면 이제 뜨끈뜨끈하게 먹으면서 뜨끈뜨끈한 국물을 떠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네, 칼제비도 뭐 엄청 맑은 국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으면서 이제 뭔가 숟가락을 이제 뜨끈뜨끈하게 떠먹는 맛이 있다 보니까 칼제비를 고른 것 같고, 그리고 굴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국밥이면 모르겠는데 굴밥이다 보니까 굴밥. 네, 굴밥. 네, 제가 알기로는 돌솥 굴밥은 말 그대로 돌솥 밥 위에다가 굴을 얹은 그러네. 걸로 알고 잠깐만, 이거 있어서. 국밥이 아니라 굴밥이구나. 네, 그러네. 굴밥이요. 네, 난 또, 그 칼제비를 왜 먹냐? 그거 먹을 바에는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먹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굴밥이네. 굴이 그냥 얹어져 있군요. 네, 그래서 저도 만약 국밥이었으면 저도 2번을 고르려고 했는데 굴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11일 기준으로는 칼집이가 제일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저도 1번 칼제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류진님, 이렇게 갑자기 바꿔버린다고? 류진님 1월 11일은 지났지만요. 그 2024년이나 2025년 1월 11일도 올 테니까 1월 11일 점심으로 셋 중에 뭘 먹을지 고민이라는 이 사연의 답변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또 다시 돌아올 1월 11일에는 꼭 칼제비를 드시고 요일밤 톡방에다가 인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로 류지님이 이날 진짜로 뭘 드셨는지 한번
물어보면 아, 좋을 것 맞네요. 같습니다. 기억에 남아 계시다면, 아니면 혹시 음식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면은, 당일에 뭘 드셨는지, 우리가 과연 잘 미진님의 마음을 꿰뚫어 봤을지 궁금해지네요. 칼제비 드셨을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어, 네 번째 사연은 익명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어르신들의 결혼 언제 하냐는 질문을 센스 있게 받아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설날이니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 사실 이 지금 방송 시점도 그러고 녹음 시점도 설날이 지난 이후 시점이라서 답변이 조금 늦긴 했는데, 설날도 역시 1월 11일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돌아오고 또 후년에도 돌아오기 때문에 그 다음 설날이나 아니면 올해 추석도 남아있고, 결혼 네. 언제 하냐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센스 있게 받아칠 수 있는지 동희님은 어떻게 받아치실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센스 있게라고 하니까 좀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하는데, 음, 일단 어르신들이 진짜 결혼을 언제 하냐는 질문이, 물론 진짜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거겠지만, 때로는 잘 만나고 있냐, 또 이제, 아니면 향후 어떤 사람인지,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물어보신 것 음, 같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대답을 했을 때, 아, 센스 있다라. 아, 이건 좀 어렵긴 하는데, 음, 언제 하냐. 저라면은 어떻게 할 것 같냐면요. 네, 일단 먼저 그 결혼 언제 하냐는 질문을 딱 받았을 때 한 3초 정도 가만히 침묵으로 뜸을 들이세요. 네. 그 다음에 고개를 살짝 치켜든 다음에 턱을 이렇게 슥 한번 만지고 우수에 찬 눈빛으로 허공을 한번 응시하세요. 그 다음에 결혼이란 뭘까요? 라고 한마디를 딱 던져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당황하면서 결혼이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삶이란 뭘까요? 이렇게 우수에 찬 눈빛으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시면은 다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질문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음,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야,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모가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모는 그럼 이혼은 언제 하세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이혼을 왜 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결혼을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네. 이거는 뭔가 센스 있다기보다는 그냥 상대방 킹받게 하는 질문 같은데. 아이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면은 네 이혼 언제 하시냐고 맞받아 치시고요. 네, 이혼을 왜 하냐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결혼을 왜 하냐고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 다시는 이제 결혼 언제 하는 질문 안 하실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 결혼이란 뭘까요? 인생이란 뭘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르신이 그걸 막 정의해주고 자기 인생을 막 펼치면서 막 주절주절 나불리면 그때 어떻게 하나요? 그때 어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딱 멈춘 다음에 그 등 뒤에서 그 잔소리 가격표를 슥 꺼내 드십시오. 아, 네, 잔소리. 결혼 언제 하냐는 말, 취직 언제 하냐는 말, 각 잔소리별로 이 금액을 내고 잔소리를 하시라고 이제 메뉴판을 쓱 꺼내들어서 내미시면은, 어르신이 그 메뉴판을 딱 뺏어 들어가지고 머리를 한 대 딱 때리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울면서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돼요? 그렇게? 이거 뭔가 너무 억진데, 이거. 어, 저라면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결혼은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만약 어르신이 만약에 뭐 이모라든지 이모부라든지 뭐 외갓집 삼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아, 한 저라면 축의금 한 1,000만 원 정도 주시면 할게요.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가뜩이나 비싸 죽겠는데. 그, 그, 친척 형 누나가 있으면은, 네. 그리고 결혼 안 한 형 누나가 있으면은, 순서가 와야 하죠 하면서 화살을 돌리세요. 아. 예. 근데 다 결혼하고 자기만 결혼 안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냥 신부님 될 거라고 하세요. 네, 여자분이시면 수녀님 될 거라고 하시고요. 네. 예, 그 신부님, 수녀님들은 결혼 안 하니까,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더 이상 결혼 언제 하냐는 질문을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참에 종교도 한번 가져보시고. 어, 네. 그것도 있지만 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뭔가요? 그냥 명절날 안 내려가면 돼요. 아니, 부모님이 물어보면 어떡해요? 부모님은 봐야 될 거 부모님은 아니야. 근데 부모님은 뭐 그냥 부모님이니까 그냥 이렇게 투덜투덜 그냥 넘기면 되는데 또 이제 부모님이 얘기했을 때랑 조부모님이 얘기할 때랑 사촌들이 얘기할 때도 다르니까 아, 그죠. 그런 거는 또 융통성 있게 그냥 뭘 결혼이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맞습니다. 그냥 대충 때 되면 하겠죠. 하세요. 네. 그 때가 언젠지를 물어보시면은, 뭐, 이모는 그 때가 언젠지 알고 정해서 결혼했어요? 이렇게 맞받아치면 이제 개판 싸움 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이게 왜 결혼을 이렇게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지. 어, 그분들이 대신 결혼해 줄 것도 아니면서. 이거는 좀 TMI이긴 하는데 동희님 결혼해요? 아니 무슨 결혼이야. 아, 네네. TMI 뭐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익명으로 이제 보내주신 분이 혹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이 사연을 남겨주신 게 아닐까 아, 싶더라고요. 맞아. 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친척들이 알면 더더욱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수도 그쵸, 그쵸. 있죠. 맞네. 아니면 이제 곧 연애를 하고 있는데 곧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든지, 네, 뭐 최근에 만났다든지. 그죠. 어,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집값이 비싸고, 뭐 요즘 결혼식 올리려면 뭐 돈이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세요. 둘러대시고, 다음 해가 되면은 또 새로운 핑계로 둘러대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서 적당히 받아치시면서 어르신들은 이거를 그 논리로 상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적당히 구색 맞춰주면서 요리조리 빠져나오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의 어르신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아왔을 때도 그분들도 요리조리 그냥 잘 빠져나갔을 거예요. 네. 혹시나 이제 라떼는 말이야 시전하시게 되면 진짜 가격표 꺼내가지고 10분당 추가 요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 사연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이제 사연 사연은요. 이건 좀 뭐긴 하지만 되게 명료하네요. 동희님 보고 싶어요. 끝인가요? 네, 이게 끝이에요. 동희님. 네, 얼마나 동희님이 보고 싶으면 네? 네. 고민으로 천하제일 고민대회에 이런 사연을 보내겠어요. 동희님 유일밤에서 자주 얼굴 좀 더 비추고 그러셔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작년 10월 말 이후로는 진짜 얼굴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진짜 보고 싶다고 한 건지, 알고 보면 진짜, 아니면 진짜 일차원적으로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속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보낸 건지 모르겠거든요. 어떤 속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동희님 뭐, 보고 싶어요. 명치 한 대 때려주게. 뭐 이런 의미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좋아한다, 보고 싶다, 약간 어, 이런 느낌으로 말한 걸 수도 있고. 동희님께 고백하려고. 근데 동희님이 확실히 취업하신 이후로 얼굴을 많이 못 비추셔서 동희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꾸준히 계속 여기저기 모임을 나갔었는데, 나갈 때마다 이제 동희님 되게 보고 싶다. 동희님 프로 참석로 했는데, 요즘 안 나오셔서 아쉽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요? 네. 어, 오늘 나온 모든 사연들을 통틀어서 동희님이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민 사연이네요. 보여주면 되잖아요. 동희님 보고 싶으면. 그쵸. 그래서 그나마 이제 계속 바빴다가 그나마 이제 그 번개 중에서 최근에 홀덤 번개를 한번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진짜 너무 오랜만에 참여했던 번개인데 이제 그때 기존에 뵀던 분들도 있었고 새로 인사드린 분들도 있었는데 뭐 이제 제가 이제 저희가 DJ를 하잖아요. 네네. DJ의 그 동의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 이제 저를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동희님을 실제로 만난 적 없는 사람도 이 윤활편을 통해서 DJ 동희님이시구나 이렇게 맞아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목소리는 맞아 어디서 들어봤나 싶은데 맞다 라디오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분이 또 있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음,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알아줘서 일단 감사도 하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제가 못 빼긴 했었어요. 진짜 너무 바쁘게 지냈었다 보니까. 네. 그 주말 같은 때 열리는 번개라도 평일엔 바쁘시니까 한 네. 번씩 다시 조금 활동을 재개해 보시는 것도 동희님한테도 저희한테도 오랜만에 좀 반가운 얼굴도 보고 인사도 드리고 하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또 보고 싶다. 동희님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동희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 동희님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그 뭐지? 윤활편 보이는 라디오라도 한번 진행을 해야 되나? 이게 목소리로만 들으니까 이제 목소리 듣고 이분이 동희님이셨구나 이러니까 이제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동희님의 잘생긴 얼굴을 보고 싶으신 분들을 아니 아니 위해서 아니 아유 보이는 아유 그런 라디오로 예, 아유 그런 소리 하면 저희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저희가 기회 되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무엇보다 그 동희님이 또 언제 출몰할지 모르니까 익명님께서도 항상 그 대기를 타시다가 이제 동희님이 참여하시는 컨텐츠에 이렇게 딱 덥석 물어서 참여를 하셔야 동희님을 또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제가 뭐 비록 자주 참여는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꼭 이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저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공미은행 91땡땡땡 아니 왜 계정으로는 입금을 하라 그래요? 왜 입금을 하라 그래요? 접근이다. 좋습니다. 예, 동희님 다음에 뭐 컨텐츠 같은 거 참여하실 일 생기시면은 저 이거 참여합니다라고 떠든방에다가 한번 티를 내주세요. 그럼 익명님이 적당히 눈치 보고 동희님 참여하시는 컨텐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진짜 참여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와, 좋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토동토동 안녕하세요 DJ 달토동. 때늦은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금요일이네요. 저는 바로 어제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3주를 보냈어요. 너무너무 바쁜 나머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고 지난 한 해 무척 고마웠고 올해도 잘 부탁한다는 새해 인사도 못할 지경이었답니다. 두 분의 새해 맞이는 어땠나요? 아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확실하게 전하셨나요? 저는 연말연시가 되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짧은 연하장과 선물을 준비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무척 속상합니다. 아무래도 말보다 글이 편한 사람이라 이렇게 1년에 한 번은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편지에 꾹꾹 눌러 담고 있거든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워낙에 카랑카랑하죠. 말본새도 톡톡 쏘는 공격적인 말투고요. 하이톤의 목소리와 앙칼진 말투의 시너지로 저는 까칠한 사람이라는 평을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제 목소리를 특색 있다고 생각해 좋아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컴플렉스이기도 합니다. 물론 말투만 고쳐도 많이 희석되는 건 알아요. 아주 애교 있는 사랑스러운 말투를 쓰면 목소리 톤 정도는 묻힐 걸 아는데 왠지 여우 같아서 그러고 싶지는 또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제가 츤데레라는 거예요. 좋아하고 편한 사람일수록 퉁명스러워져서 마음과 달리 큰 상처를 주곤 하죠. 아주 나쁜 태도라는 걸 아는데 잘 고쳐지지 않네요. 초코파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아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말을 할수록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의도와 달리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고서라도 끊임없이 제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게 나을까요? 여기 TMI로 귤님이 그 아까 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적어주셨는데 체감할 수 있게 설명드리자면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7일 연속 출근을 했고 근무 시간은 총 90시간 52분을 찍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 TMI로 귤님이 본인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어릴 때는 지금보다도 한층 더 삐약거려서 제 목소리가 듣기 싫으니 아무 말 하지 말라던 사람도 있었답니다. 물론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을 제가 아닙니다만 후후.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이렇게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TMI가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어, 이런,
진짜 뭔가 이번 이 보내주신 사연에서는 뭔가 키워드가 콤플렉스이신 것 같아요. 예. 아, 그러게요. 이 사연 하나에 여러 가지 고민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희님은 작년 말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 한 말 돌리셨나요? 아니, 그냥, 저는 못 돌렸어요, 이번에는. 아, 바빴던 것도 있고, 뭐 바쁜 것도 있었지만, 뭔가 올해부터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안 해봤거든요, 정확히는. 아, 네네. 왜냐면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연말 되거나 그러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아, 뭐 연말 잘 보내, 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 돌리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번에는 안 해봤, 좀 못한 것 겸 안 해봤던 이유가, 어, 항상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제가 먼저 보냈어서, 보내면 뭐 답장은 어느 정도 왔었지만 항상 제가 저만 얘기하고 막상 아, 제가 받아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이고, 네네. 네, 뭐 10명으로 치면 뭐 10명 중에 한 명한테 먼저 연락을 받았다든지, 네, 예, 제가 보내지 않으면 연락이 안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네. 이번에는 한번 안 해봤어요. 과연 얼마나 오나 나중에, 보자. 네, 얼마나 오나 보자. 이 한번 도끼 가득 품고. 네,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번엔 진짜 안 보내봤거든요. 그냥 가족들한테만 말로만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 빼고 이렇게 연락한 거는 안 네, 보내봤어요. 네네. 어떻게 됐나요? 어, 결과는 근데 어땠나요? 진짜 놀랍게도 진짜 한 저한테 30명의 사람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전체 인맥이 30명이라 가정했을 때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온 사람은 딱 두 분이었어요. 2명. 네, 아, 그 네, 사람들이 비율은. 찐 인맥이다. 예, 동희님한테. 음, 그래서 진짜 그분들한테 제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신 분들한테는 진짜 감사함을 느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진짜 이제 답장도 해드리고, 예, 그래서 내가 항상 나만 생각한 그런 관계도 있었구나. 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네. 음, 저도 근데 덕분에, 뭔가 네, 저도 뭔가 대대적으로 뭐 연말 인사를 돌리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 작년 그 유일밤 연말 모임에서 이제 상장을 제가 그 배분하면서 거기에 이제 부상으로 이제 달토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써서 한 장씩 거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돌렸던 거랑, 그리고 네네. 또 엊그제 그 설날 때 이제 즐거운 연휴 보내라고 이렇게 인사 돌린 거? 그 정도? 저도 유일밤 사람들한테 주로 대부분 다 보냈었던 것 같고, 저도 막 대대적으로 그 어떤, 기념 인사를 보낸 지는 조금 몇 년 된 것 같네요. 음. 그래서 이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진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뭐 실제로 만나서 얘기할 때라든지 아니 전화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아까 비유한 거는 진짜 그냥 아는 사이 지인 정도, 그냥 네. 그 정도, 어느 정도 친구로 그냥 어느 정도 무난하게 지냈던 기준에서다 보니까 네. 음, 음, 이게 또 그 요즘에는 SNS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요즘 서로 근황을 그냥 다 알고 지내가지고 그 또 뭐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거 이렇게 답장으로 DM 보내면서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을 자주 할 수 있는 이 채널이 되게 많다 보니까 좀 새해나 어떤 명절이나 이런 기념 인사를 보내는 게 조금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시대가 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옛날에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근황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빌려서라도 이제 한마디 말 걸어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 것 같,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고 특히 SNS로 이렇게 서로 근황을 알고 지내다 보니까 조금 새삼스럽게 느껴지게 된 경향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SNS가 확실히 발달되다 보니까 요즘은 개별적으로 인사 돌리는 것보다는 게시물이나 스토리 올려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맞아요, 간단하게 맞아요.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저도 작년까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귤님 사연 보면은 귤님이 본인의 목소리가 되게 카랑카랑하고 말본새가 톡톡 쏘는 공격적인 말투여서 이렇게 콤플렉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목소리는 사실 저도 조금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 그래요? 저도 이제 남자치고는 되게 카랑카랑한 편인 것 같고 또 이 윤활 편 그 녹음된 거 들어보면은 전 편집할 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잖아요. 네네. 그 귤님이 피드백해 주신 건데 제가 가끔 이렇게 삑사리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방금 한 것처럼. 아 그러니까 약간 제가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하이해지고 그 뭐냐 텐션이 높아지면은 잘 삑사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예 말하니까 자꾸 또 의식되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이 삑사리를 그 잘 활용한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네. 내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삑사리가 그 규칙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서 규칙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내가 삑사리를 드러냄으로써 나의 지금 텐션과 마인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삑사리가 난다는 것은 달토가 굉장히 뭔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텐션이 약간 높아져 있고 되게 강조하고 있다. 라는 것이 입력되기만 한다면 내가 삑사리를 내므로써 상대방이 좀 더 저의 그 스탠스를 파악하는데 쉽게 도움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음. 듣고 보니까 뭔가 납득이 가는 버리네요. 조금. 아, 그런가요? 어. 좀 예예. 납득이 가는 아 조금, 네, 설명이 됐네요. 예. 예. 아니 사실 이거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사실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어, 맞네요.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게 달토님의 그 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네. 목소리도 아무래도 그 사람만의 그런 특색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음. 그 귤님도 목소리가 되게 앙칼지고 그 카랑카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주 또 듣기 싫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평균보다 조금 하이톤인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막 듣기 싫을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렇게 그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투가 앙칼지다.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말한다는 영혼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그 그래요? 평소에 그 뭔가 감탄을 하거나 아, 이거 되게 네예. 맛있다, 뭐 되게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그 말에서 텍스트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그뿐인데, 굉장히 영혼 없이 말한다.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난 항상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말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잘 아는데, 근데, 이게 일단 원론적으로는 저는 사람마다 저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게 그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마다 그냥 각자 개성대로 자기 그냥 생겨 먹은 대로 그냥 살아가야지 어쩌겠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동시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계속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나아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해가면서 항상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저라고 해서 뭐 대단히 잘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이걸 듣고 어떤 심리 상태가 되겠다, 어떤 느낌이겠다, 어떤 기분이겠다를 계속 고려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말투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문장 구사라든지 단어 선택 같은 것들이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말투를 뭐 작정하고 고친다, 연습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귤님이 말투를 고치는 거는 조금 싫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를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듣기 편안한 목소리나 말투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쵸. 뭔가 아무래도 이제 그, 그 말투나 그런 이제 억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하나부터 뜯어 고친다기보다는 뭐 달토님 말씀대로 역지사지로 입장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 또는 이제 그 사람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분이 뭔가 좀 더 뭐 듣기 편하다든지 듣기 불편하진 않는지 음 그런 거를 조금씩 자연스럽게 고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목소리라든지 말투가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렸을 때 말투 되게 안 좋아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제 목소리랑 말투가 진짜 콤플렉스였어요. 믿기지가 않는데? 그 아, 윤활 근데 편에서 이 목소리 담당을 하고 계신 동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감사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되게 초등학교랑 막 그러니까 10대 때였죠. 그러니까 아, 네네. 20대 초까지만 해도 약간 이런 콤플렉스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서 생겼던 콤플렉스인 것 같았어요. 어, 특히 저 같은 경우 말할 때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일정하거나 너무 무미건조하거나 아니면 끝에 약간 뭔가 명확하지 않고 뭔가 흐물흐물 말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저는 되게 안 고쳐졌었거든요. 네네.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하는데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지금 어, 생각해보면 예전에 들었으면 아마 듣는 사람들 답답해서 아마 다 이제 그냥 만약에 진짜 지금 라디오에서 만약 그때처럼 말을 했었으면 아마 사람들 1분 듣고 다 껐을 거예요. 그 어떻게 정도로. 고치셨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전에 목소리도 되게 작았고 목도 많이 약했어서 저는 예전에 스피치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었거든요. 스피치 학원까지 다니셨구나. 네, 스피치 학원에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프레젠테이션 뭐 발표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되게 또박또박 잘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전달력이 상당히 지금보다 훨씬 없었던 때라서 진짜 뭐 연필을 물고 발음을 읽어봤다든지 아니면 뭐 1부터 10이 있으면 그 1부터 10까지 목소리 크기를 제가 이제 점점 구별해서 막 이렇게 그뭐 소리를 낸다든지 어, 그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되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셨네. 예, 제가 그때 아마 학원 다녔을 때가 제가 중학교 한 2학년쯤이었을 거예요. 네. 15살. 네, 그때 그걸로 좀 많이 고쳐지고 두 번째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쯤에 제가 그때 이제 음악을 한참 했던 시기였는데요. 네. 그때 이제 노래 녹음을 한참 많이 했었어요. 그때부터. 네. 근데 처음에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진짜 너무 목소리가 너무 제가 못 받아들여가지고 네네네. 와 이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러왔단 말이야 하면서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노래를 들었던 친구들한테 뭔가 미안한 느낌도 막 들고 그때 당시에 막 그랬었어요. 네. 그래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들릴지 그리고 이참에 말하는 것도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 말하는 것도 너무 진짜 약간 개떡 같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것들도 제가 들으면서 하나하나 제 셀프로 이제 피드백도 해보고 음, 좀 체크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진짜 지금도 어, 사실 부족한 거 많은데 그때 노력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제 일부 사람들은 제 목소리가 좋다든지 뭐 부드럽고 편안하다든지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저는 동희님처럼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진 않았는데요. 네. 저는 주변에 살다 보면은 되게 닮고 싶은 말투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을 뭐 TV에서 본다든지 네. 아니면은 친구랑 얘기하는데 아 되게 말에 전달력이 있고 설득력 있는 말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아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이 사람들처럼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 그 사람들이 했었던 말투를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막 따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말투로 습관이 되어서 배어져 버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달토님 되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투가 되게 특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때 누구누구 말투 이거 따라한 건데? 이런 생각 들 때도 가끔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 말을 복귀하거나, 그, 특히 윤활편 녹음할 때도 윤활편에서도 제가 자주 나오는 말투 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끊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뭐뭐 하고, 네. 이 말투도 제가 제 친구 중에 되게 말 잘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투에서 좀 밴 경우였던 것 같고, 귤님이 만약에 마음에 드는 말투가 있다. 그러면은 목소리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 한번 성대모사를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가끔씩. 그 사람 마음에 드는 말투가 나온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제 친구의 그 말투는 뭔가 의견을 주고받는 논쟁할 때 나오는 말투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이렇게 내 의견을 정리하면서 잠깐 동안의 시간 동안 내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하거나 말을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버는 용으로 저는 그 말투를 사용하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의식적으로 따라해보다 보면 또 그 말투가 자기한테 저처럼 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리고 지금 근데 또 이제 말투만 해결되면 끝인 게 아니라 귤림 사연 이제 뒷부분에서는 본인이 츤데레다. 또 츤데레. 이런 말씀 드리셨는데, 츤데레는 사실 말투보다는 평상시에 그냥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성격이죠. 캐릭터죠. 그쵸? 이 음, 츤데레. 동희님은 츤데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츤데레요? 츤데레. 제가 츤데레고 싶진 않은데, 그냥 상대방이 츤데레면, 음, 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나름 그냥 귀염귀염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겉으로 투덜대면서도 사실은 그게 솔직하게 그냥 표현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어,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히 쑥스러우니까 오다 주웠다 하면서 이렇게 막 말도 하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는 것을 잘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대방이 겉으로 표현하는 게 다 그냥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아. 저도 제 속 그대로 표현을 하는 편이고, 네. 상대방 표현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편이라서, 네. 상대방이 진짜로 까칠한 건지, 아니면은 속마음은 다르지만 표현을 못해서 까칠한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 까칠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까칠하게 대한다고 느껴요. 음, 그래서 저는 츤데레랑 사실 전 조금 잘 맞지 않는 편인데, 네. 이게 귤님이 좋아하고 편한 사람일수록 퉁명스러워진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좋아하고 편한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유로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퉁명스럽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부러 퉁명스럽게 하시는 거라면은 전혀 그럴 이유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좋으면 좋은 대로 본인의 마음을 그냥 곧이곧대로 투명하게 표현하는 게 좋은 인간관계에 대한 표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마음과 달리 큰 상처를 주고 나는 게 만약에 일부러 그랬었던 거라면은 그냥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동희님이 설명하신 츤데레대로 잘 표현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온다. 나도 모르게 츤데레가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동현님?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사실 나는 A라는 걸 전달을 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B라는 걸 막 B라고 표현하거나, 이제 그런 게 엇갈리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보면, 이제 말을 할수록 관계는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생각에, 뭔가, 어, 일단은 뭔가 솔직하지 않는 성격일 수도 있고, 어, 괜히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냥 생각에 나도 모르게 휙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귤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는데, 저도 옛날에는 막 제가 하는 말에 따라서 저는 막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제가 하는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박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해봐가지고, 아니,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동현님? 아니, 막 인생을 박살내기까지.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하는 말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부터, 그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분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분이 이걸 싫어함을 통해서 막 나를 막 때리면 어떡하지? 날 때려가지고 내가 지금, 어, 내가 지금 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사라지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 약간 이런 망상이라고 해야 될까나? 네. 이런 상상으로 막 빠져들다 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갑자기 츤데레처럼 이렇게 나를 던진 게 아닐까. 아, 예, 그냥 물론 나로 통해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나로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음, 음, 또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막상 그 사람을 보면 그게 안 나와가지고 에이씨 네.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자는 뭔가 스스로 자기 필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걸러져 버린 나머지 본래 의도와 다르게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고, 예, 네, 동희님이 맞아. 말씀해주신 후자는 나도 모르는 채로 그냥 마음과 다른 말이 나오는. 네, 그 전자는 어 필터링을 안 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저는 그 후자는 그 표현도 좀 연습이라고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잘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의도가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더 잘 전달될 수 있게 일부러 꼬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또 돌고 돌아서 역지사지인데, 이렇게 말했을 때 내 의도 그대로 상대방한테 귀에 들릴까? 이걸 생각을 해서 조금 표현을 해본다면, 어, 나의 어떤 말이 내 의도를 잘 전달하는 말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할수록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진심을 다 했는데도, 정말 솔직하게 다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할수록 관계를 망치고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요. 만약에 내 진짜 진심은 따로 있는데 겉으로 나오는 말이 진심과 달라서 관계가 망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냥 입 다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이건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진심은 따로 있는데 말이 진심과 다르게 나와서 말을 할수록 관계를 망치고 있다. 그렇다면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심대로 말이 전달되게끔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과 나의 진심이 정말 일치하는가? 그것을 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말이 상대방 귀에 들어갔을 때 내 진심대로 생각이 들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말을 한다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물론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나 반복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저는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음. 그래서 음, 일단은 뭐 콤플렉스라고 하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다시 생각해보니까 초코파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초코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귀신도 그러니까요. 모르는 걸 이제 초코파이가 해내는 그 귀신 별거 아니네요. 이거 호랑이들이 곡감선에서 정리되듯이 귀신들도 이제 초코파이 선에서 정리되는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네 오늘 밤은 그 불 끄고도 잘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초코파이 머리맡에 두고 자면은 네. 오늘 올려두고 잘 주무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아니면 생각이 들고요. 귤님도 되게 본인의 깊은 고민을 용기 내서 솔직하게 여기 윤활편에 보내주신 만큼 저희의 이 그 사연 읽어드렸던 것이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누차 강조하지만 저는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격이면 고치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생긴 대로 사는 게 각자가 그리고 서로의 생긴 대로를 또 서로 잘 이해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긴 대로. 아, 생긴 대로라. 일단 네,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질 수도 네. 있다는 그러니까 거군요. 생긴 대로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가 아니라 그쵸. 각자 띄고 있는 모습대로 네, 네, 각자의 각자의 네, 개성대로 살아가는 게 저는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마음 표현을 못 하겠으면 진심으로 말하기 전에 초코파이 하나를 내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아, 진짜로 알아듣을 좋네요. 수 있어요. 좋네요. 100마디 말보다 초코파이 하나가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사연을 모두 만나보았네요. 유일밤 사람들의 고민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벼운 고민부터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이 큰 고민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고민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유일밤으로 날아온 사연 시즌 1 마지막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 인터뷰 코너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을 담은 노래죠. 피키틱의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식사는 해야겠고 뭘 먹을진 모르겠고 그럴 땐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막 던지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매운 게 안 땡기면 안 맵고 밥 있는 건 어때요? 오늘은 밥이 좀 별로면 빵 있고 양식인 샌드위치도 마요네즈 케첩 마리나라 선택지는 많지만 결국엔 꼭 찾게 될 거야 이렇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던지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나올 때까지 배는 고픈데 이것저것 따질 게 많네 말이 쉽지 나랑 나 사이에 끝없는 신경전 우리 이제 얘기 좀 하자. 오늘은 뭘 먹을지 고민할 때가 있지만 간단한 마음도 필요할 때가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이 시간을 기억해요 미련보단 웃음이 간단하고 즐거운 선택일 테니 내일도 만나요.